가계부채 문제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그 증가세가 다시 급격히 확대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에 최대의 잠재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월과 11월 달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바쁜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시장을 전망하려면 기본적으로 올해를 좀 되짚어 봐야 되고, 그리고 올해를 또 되짚어 보려면은 작년이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을 본다는 거는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가격이 이렇게 등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만 하더라도 1월에는 세상 망하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시장을 바라봤었다가 3분기 들어서부터는 정말 다시 한번 엄청난 강세장 분위기가 나니까 다시 진짜 전고점 뚫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추석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시장이 냉각되는 거를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에 대응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진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산 가격이 움직일 때 좀 주기가 길었다고 하면은 요즘은 그런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졌고요. 가격은 또 반대로 훨씬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높은 자산 가격을 짧은 주기에 맞춰서 대응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코로나가 찾아오고 제로금리 환경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금리에 굉장히 연동된다는 걸 다 체감을 했고요. 22년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인상, 시장금리, 상품금리 모두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을 보실 때도 기본적으로 아마 사람들한테 내년 시장 어떻게 보냐고 하면은 금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년에 시장금리가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아니면 상품금리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금리 중요한 거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금리 이면에 2022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말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DSR입니다. DSR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22년 1월부터 거의 전국 단위로 시행이 됐습니다. 원래 종전에 21년도에 가계대출이 너무 급증을 하면서 GDP의 103%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GDP 대비 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그런 총량 규제를 21년에 했었거든요. 아마도 21년에 8월달, 9월달 정도 되면은 전세 대출 더 이상 못 받고 이러면서 은행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22년부터는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고요. 원래는 22년 7월부터 좀 2단계가 전국 적용될 거였지만 22년 1월부터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에는 22년 작년부터 DSR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DSR은 종전에 각 대출별로 그 상환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차주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에 대한 그 총부채 상환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었던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택만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종전의 주택의 경우에는 DTI라고 해서 뎁 투 인컴이 약 60%였는데요. DSR은 40%라는 기준을 갖게 됐기 때문에 종전 대비 어떻게 보면 대출 한도가 22년 되면서 정말 급격히 낮아진 게 22년의 정말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기준금리도 올라갔고 시장금리도 올라갔고 상품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DSR에 대한 그런 체감을 굉장히 했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우리가 많이 체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DSR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DSR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 가구의 그 대출 여력이 너무나 위축된 거, 이거를 아직은 충분히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향이 현재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도 그런 거예요. 올해 시장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올해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질 않았어요.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내려갔어요. 그리고 상품금리, 우리가 가게가 직접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전세대출이나 주담대, 신용대출, 이런 상품금리는 올해 22년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적게는 거의 100bp, 많게는 한 150bp까지도 상품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준금리는 동결이었고
시장 금리는 내려갔고 상품 금리는 더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 금리 내려가고 중간에 50년 만기 모기지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대출 여력이 올라와서 가게가 대출을 더 빌릴 수 있었고 이게 주택시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런 메커니즘, 상품 금리가 100bp 내려가야지만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그 기저에 뭐가 있었냐면 DSR이 있었던 것이죠. 종전에는 DTI 60%만 있었을 때는 그냥 이런 대출 금리가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DSR 40%로 시장 전체를 꽉 묶어놨기 때문에 DSR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론이 있다거나 아니면 DSR을 우회할 수 있는 50년 만기 대출이거나 아니면 상품 금리를 낮춰줘야만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요가 위축이 된 그런 국면 속에서 이런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상품을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주택을 거래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택 거래량이 근본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위축된 그런 거래량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지나서 시장이 냉각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도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대출 같은 DSR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 DSR 체제로 돌아가게 된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DSR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매우 예민하게 시장을 바라봤다면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 가게의 수요 위축 혹은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 기저에 이 DSR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바라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더 진행하면은 애초에 이 DSR이 왜 도입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21년도에 DSR이 처음 등장했었던 것도 좀 굉장히 뜬금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그리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년을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스위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마도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절에 DSR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22년 1월부터 바로 DSR을 시행을 하게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 7월 달에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DSR 체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절에 도입한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체제부터 이 DSR을 논의했던 거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20년과 21년에는 가계대출만 120조 늘었거든요. 여기에 자영업대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양계 연도 동안 300조 원 가까운 대출이 늘었는데 이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결국 경제 위축을 갖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출 증가율을 좀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좀 총량 관리를 하던 게 21년까지의 흐름이었는데 22년부터는 총량 관리가 아니라 차주별로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라는 그 약간 원리 원칙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대출 증가율에 따른 뭐 총량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DSR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2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2022년에 대한민국 가계 전체로 보면은 9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을 상환을 해요. 그러나 DSR은 그 원리금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총부채 상환 비중도 증가하다 보니까 22년도에는 DSR이 오히려 40.6%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부채를 갚는데도 불구하고 DSR은 더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40%라는 기준을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40%라는 거에 대한 근거도 21년도에 있는 보도자료를 많이 찾아보더라도 근거가 아주 명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도입했을 때 38% 정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더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40% 정도에서 끊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40%라는 기준이 다소 자기적으로 선정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DSR이 30%를 넘어가게 되면은 차주가 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디폴트율이 올라가니까 40%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DSR이 40% 넘었던 기간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기준으로 40%를 그어놓게 된 거고요. 그리고 종전에 근본적으로 DTI 60% 시절과 DSR 40% 시절이 되면은 그 20%포인트 차이만큼 우리가 부채를 더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국면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강력한
그 대출 총량 규제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명분이 가계대출이 너무 높고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DSR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그렇게 22년도가 된 겁니다. 22년도가 된 다음부터 상황은 뭐 기준금리 올라가고 상품금리 올라가고 시장금리 올라가고 이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2022년은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서울은 거의 2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권도 20% 육박하는 하락률을 보였고 6대 광역시만 하더라도 최저 12%에서 많이 빠진 데는 대구나 인천 같은 데는 20% 넘는 그런 가격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금리가 일부 올랐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22년도의 하락은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에 주택 가격을 매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려야 되는 어떤 대출의 규모가 있는데 DSR이 도입되면서 거의 20%포인트 한 번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완전히 녹아버렸던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냉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례론이 나오게 된 거라든가 50년 만기 대출이 나왔던 것도 이 DSR 40%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요가 엄청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50년 만기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거나 아니면 상품금리를 낮춰줘가지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거나 아니면 DSR에 적용받지 않는 대출을 만들면서 그 DSR 체제를 회피해야지만이 대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DSR을 우회하는 프로그램들을 종결해야 되겠다라고 9월 중순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특례론도 없어지고 50년 만기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생기고 이런 국면인데요. 근데 뭐가 안 없어지냐? 여전히 DSR 40%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럼 DSR 40%가 남아있다면 현재의 주택가격 레벨에서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한계를 역산해서 계산하게 되면은요.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현 우리 소득을 1이라고 보고 우리가 4% 금리나 5% 금리로 주담대를 40년 만기로 빌렸을 때 우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DSR 40%를 넘지 않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최고 주택 밴드가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밴드가 안타깝지만 현재 시장 가격 밴드보다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시장 가격의 주택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 가계의 소득이 또 그 대출이 현 DSR 40%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가 구조적으로 시장의 거래량 위축 그리고 수요 위축이 된 기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전망할 때 있어서 가장 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건 뭐냐면은 금리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DSR의 존치 유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서도 DSR 40% 룰을 존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먼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올해 9월부터 한국은행이 좀 스탠스가 좀 달라졌거든요. DSR에 대해서 여전히 이걸 존치하고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조금 억제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금융당국의 그 입장 변화가 미묘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DSR 40%라는 이 기준을 폐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면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이 DSR 시스템 하에서 돌아가는 그런 주택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은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GDP 대비 80% 레벨까지 좀 끌고 내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급격하게 끌고 내려오면은 경착륙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이상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끌고 가기는 싫어하고요. 현재 가계나 비영리의 대출 총액이 2,200조라고 한다면은 2% 성장하면은 44조 원 정도 대출 그로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환산하면은 월에 약 4조 원 이상의 대출 순증이 있을 때 그건 우리 성장률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거니까 아마도 이 금액이 대출에 대해서 좀 긴축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완화적으로 갈 건지에 대한 어떤 마지노 금액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7월, 8월, 9월부터 가계대출이 4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은도 달라진 그런 입장차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한은에서도 1년에 2% 이상의 대출 성장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9월 달에 이런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SR이 유지된다는 거를 전제로 시장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와 상품금리 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금리를 얘기하면은 보통은 기준금리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준금리에서 시장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주택으로 좀 제한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은행이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달해야 되는 약 5년물 정도 되는 은행 채권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한다면은 상품금리는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주담대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부터 21년 양계년도에 있었던 거는요. 기준금리 내려갔고요. 시장금리 자연스럽게 내려갔고요. 역대급으로요. 그리고 상품금리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출금리는 그럼 모기지 금리도 막 3%가 있었고 정말 신용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 후반의 주담대를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준금리 올라가고요. 시장금리도 급격히 올라갔고 그리고 상품금리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이 한 해 연도에 시장금리와 상품금리는 거의 200bp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bp 이상 상승 나오면서 수요가 녹았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했고요. 올해는 뭐냐면은 기준금리는 변화가 없었지만 시장금리는 내려갔고요. 2분기, 3분기까지요. 그리고 상품금리도 내려갔어요. 상품금리 거의 100bp 이상 내려갔습니다. 그게 올해 9월까지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9월 연준 FOMC 이후에 달라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미국에서의 그 장기 채권금리가 좀 높은 수준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면서 9월부터 시장금리가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금리 역시 8월을 기점으로 8월, 9월, 10월 되면서 지금 촬영은 10월 중순 정도에 하고 있는데 벌써 바닥에서부터 60bp 이상 시장금리 상승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랑 상품금리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상승 효과를 체감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 DSR 40%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지금 수요가 다시 위축돼서 시장이 조금 냉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년 이후의 전망도 거의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와 상품금리의 변화가 있냐 없냐 그리고 DSR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2차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례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을 결정하는 큰 메커니즘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그 시장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그 시장을 보실 때도 DSR 유지 여부와 DSR 우회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 새로 도입되는지 여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 여부. 제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면서 약간 1년짜리 한시적인 강세장, 가짜 강세장이 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례론이 4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출이 2% 성장하는 효과를 특례론 하나로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그로스가 그만큼 나올 만한 여건이어서 제가 이게 가짜 강세장이라고 일부러 이름을 이렇게 부르긴 했었는데요. DSR을 우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다면은 그 규모가 얼마일 때 시장에 영향력이 있겠다 없겠다 한 거에 대한 그런 감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특례론이 바로 시행되거나 하는 DSR 우회 프로그램이 아직 많진 않은데 또 내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이 이 DSR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전망을 구독자분들 스스로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시장금리와 상품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 4분기 들어서부터는 시장금리와 상품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 됐기 때문에 2022년과 약간 유사한 그런 분위기로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2022년 말에도 주택시장이 이렇게 크게 냉각됐더니 또 다른 부양 프로그램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의 이걸 기준으로 막 1년, 2년, 몇 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은 얼마든지 다른 상품이나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정책들이 어떤 부분을 포커싱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로 안타깝지만 부동산은 매우 금융자산화 되었습니다. 소위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나 강력하게 돌아가면서 그 채권 가격을 조작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도 그런 조작적 강세장, 조작적 약세장 이런 시장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큼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됐던 게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수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던 게 DSR인데 이 DSR이 어떤 배경에서 도입되고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또 해제될지 아닐지 이런 것들도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시장은 DSR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